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9장 호흡계통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1교시에서는 해부학적인 부분이죠. 호흡계통의 구조, 코에서부터 인두 후두를 거쳐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포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용어와 주요 기능들, 특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숨 쉬는 이야기죠. 호흡 생리, 호흡 운동, 호흡 곡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시간에 하는 이 호흡 곡선들, VC는 TV 더하기 IRV 더하기 ERV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 내용들, 하지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호흡계통 크게 상기도와 하기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도는 우리가 감기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코가 막혀요, 목이 칼칼해요 이런 것들이죠. 코가 막혀요, 코 안의 문제고요. 목이 칼칼해요, 보통은 인두 편도의 이야기죠. 요까지는 상기도입니다. 음식도 지나가고 공기도 지나가는 거죠. 물론 콧구멍으로 음식이 지나가진 않지만 공기가 입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후두부터는 이제 하기도여서 전문적인 호흡의 영역입니다. 정확히는 후두계부터죠. 후두계,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 후두의 뚜껑이죠. 성대가 같이 붙어 있는 곳. 그래서 후두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진짜 호흡관인 기관, 트라키아, 그리고 기관지 브론커스, 그리고 기관지가 작게 분질해서 마지막에 폐포, 알베올라이까지 가야지 우리가 폐라는 이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도, 하기도가 이렇게 구분되더라. 자, 우선 이제 상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죠. 코예요. 우리가 공기를 코로도 들이마시고 입으로도 들이마시지만 코로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코가 막힌 상태에서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구취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계통의 첫 번째 관문은 코다. 코, 바깥코, external nose, 그리고 코 안을 나잘 캐비티라고 하죠. 우리 몸의 어떤 특정한 공간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캐비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자, 코 안에는 코 구멍을 지나가면은 코 중격, 비중격, 코 사이 벽이 있습니다. 나잘 septum이라고 하고요. 코가 오른쪽 구멍과 왼쪽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두 개가 겉에서는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비중격, 나잘 septum인데 이 septum이 휘어져 있는 경우, deviated septum, 이렇게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에는 septo플라스티라는 비중격 교정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갑계예요. 중비갑계만 표기를 했는데 미들 나잘 콘차라고 해서 콘차가 비갑계입니다. 비갑계가 어디지? 코에서 이렇게 콧구멍 안쪽에 살들이 있는 주름 부분이에요. 비갑계의 위쪽 부분에는 후각신경이 위치하고 있어요. 후각점막, 후각신경, 그래서 올팩토리 너브와 같이 올팩토리 뮤코사에서 올팩토리 너브로 연결이 됩니다. 올팩토리 너브는 몇 번 뇌신경이죠? 올팩토리 너브는 얼굴 중앙에 1번 뇌신경이었죠. 그리고 또 코에서는 부비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부비동은 얼굴의 뼈에 있는 동굴 같은 구멍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양쪽이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부비동, 파라네이절 사이너스인데 부비동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네이절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하는 부비동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쉽게 설명을 하면 코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 이렇게 빨아들이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병균이 부비동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낫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많이 아프고 만성적으로 아프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 이 얼굴뼈에 텅텅 비어 있어야 하는 이 부비동에 염증이 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부비동염이 너무 심해요. 얼굴이 만지면 아프고 열이 나고 고개를 숙일 때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CT를 가서 이 페이셜 CT를 프론탈 플레인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제 요런 얼굴이 나오죠. 이거 약간 파래 보이는 이게 부비동염이 있는 환자고 요 부분이 정상이죠. 여기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 텅 비어 있어야 하는 부비동 공간이 회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회색은 뭔가 방사선이 투과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장벽이 있다는 거죠. 염증이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네이절 사이너사이티스 부비동염이다. 이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인두예요. 인두 파링스죠. PHARYNX. 이 정도 구조물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 그런 사과는 애플, 막 캐나다는 CANADA 요런 거 암기하는 수준이에요. 파링스 PHARYNX. 인두는 호흡과 소화를 동시에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음식도 지나가고 공기도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두는 우리 코 뒷부분부터 기도에 닿기 전까지 부분이 모두 인두여서요. 이 인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코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코 인두가 있고요. 비인두, 나소, 파링스. 그리고 우리가 꿀꺽할 때 음식물이 넘어가는 입인두, 구강인두, 오로 파링스가 있고, 꿀꺽하고 음식물이 꿀꺽하면서 음식물이 내려가기 직전에 이 식도와 기도 사이로 가기 직전 이 후두인두가 있어요. 하인두, 라링고, 파링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두, 나소파링스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입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전 수업에 감각계통에서 배웠던 이관, 유스타키오관 기억나시죠? 유스타키오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URI의 인펙션이 있을 때 이 상기도 감염의 병균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중이로 들어가면 중이염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인두와 이관, 유스타키오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비인두 부분에 아데노이드가 있어요. 파렌지얼 톤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편도가 부었어라고 할 때는 이 목편, 구개편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데노이드는 비인두에 있는 편도 조직입니다. 보통 3에서 5세 정도 유아들이 아데노이드 감염이 잘 걸리고요. 아데노이드 감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코와 입이 연결되는 부분이 부어가지고 막히게 되겠죠. 그 부위가 막히게 되면서 아이들이 코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을 자꾸 벌리고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좀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5세, 6세 정도에서 아데노이드 절제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인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을 벌렸을 때 목 옆에 보이는 구개편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입인두는 우리가 꿀꺽 음식 삼킬 때 음식물이 코나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두는 공기는 기도로 그리고 음식은 식도로 이동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되는 곳이에요. 자, 다음 이제 후두입니다. 후두부터 본격 호흡기관이죠. 찐으로 공기만 지나가는 길이에요. 후두 라링스 LARYNX. 후두의 기능은 뭘까? 후두는 첫 번째로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론 후두 당연히 공기만 지나가지만요. 음식물이 튀어가지고 후두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칵칵칵 하고 뱉어내게 되죠. 기도로 절대로 공기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뚜껑을 이용해서 후두의 뚜껑, 후두계 에피글로티스 EPIGLOTTIS 에피글로티스라는 뚜껑을 통해서 후두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두에는 성대 또 보컬 코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음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인두와 기도의 연결 호흡 통로가 됩니다. 자, 후두는 존재감이 좀 있어요. 후두 라링스였죠. LARYNX.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후두염이 있고요. 라린자이티스. 라링스에서 라링그에다가 ITIS를 붙인 거죠. 요거보다 더 유명한 게 요 크룹입니다. 크룹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 짖는 듯한 기침 혹시 들어보셨나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고요. 다른 말로 크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 영유아들에게 뭐 한 2에서 3세 플러스 마이너스 아기들이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바이러스성으로 감염이 되는 거고 후두가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좁아지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그 좁아진 후두를 통해서 아기들이 기침을 하면서 강아지가 짖는 듯한 이렇게 컹컹 하는 숨소리가 나게 되고 야간에는 부종이 더 심해져서 야간에 호흡 발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요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개 짖는 소리를 이렇게 barking cough라고 표현을 하지요. 교과서에도 그냥 개 짖는
소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크룹이라는 게 생기는데, 크룹이 어디 생긴다? 라링스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두가 유명한 거, 우리 엔도트라키알 인튜베이션,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기관 내 삽관 언제 하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호흡근이 다 풀어졌거나 이럴 때 인공호흡을 하기 위한 관을 기도에 집어넣는 거죠.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후두경을 사용을 합니다. 라링고스코프를 통해서 식도가 아니라 후두 기도로 이 삽관이 인튜베이션이 제대로 되도록 확인해 주는 게 후두경, 라링고스코프이죠. 라링스에다가 스코프이라는 용어가 오를 중간에 두고 붙은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인투베이션을 했을 때에는 후두 앞에 바깥에 있는 요 목젖이죠. 지금 안 보이시려나? 목젖. 우리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목젖이 윤상연골, 서코이드 카틀리지 아래에 이 인투베이션을 한 공기 커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라링고스코프를 가지고 엔도트라키알 인튜베이션을 하게 되고, 인튜베이션을 했을 때 이게 식도로 들어갔나 기도로 들어갔나를 일단 제대로 확인을 해야겠죠. 당연히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로 들어갔을 때도 충분한 사이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이 엔도트라키알 튜브에 센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티스에서 몇 센치인가를 보면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 커프가 윤상연골보다 훨씬 4-5cm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두랑 같이 좀 언급이 되는 해부학적인 위치가 윤상연골이에요. 서코이드 카틀리지이고 우리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이 남자들의 목젖입니다. 목적이 아니라요. 자, 그리고 다음 기관과 기관지예요. 기관의 영어 이름은 트라키아, 기관지의 영어 이름은 브론커스입니다. 이름 비슷하게 생겼다. 기관이랑 기관지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가 기관이냐면요, 후두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기관입니다. 트라키아, 기관, 트라키아. 여러분, 우리가 원빈이랑 박원빈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관이랑 기관지도 달라요. 여기까지 기관이고요. 기관지는 이제 그 아랫부분들이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브론커스, BRONCHUS. 그래서 트라키아와 브론커스를 구분을 해 주십시오. 기관은 후두에서부터, 그리고 기관 관림, bifurcation of trachea라고도 하고요. 이 부위를 카리나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카리나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위입니다. 빨간색으로 뾰족한 부위. 카리나가 그래서 카리나인지 모르겠지만, 카리나도 굉장히 이 메추리알 같고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죠. 자, 기관이 하는 일은 뭘까? 우리가 폐에다가 정말 깨끗한 공기만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갖다 줘야 되고, 공기의 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기도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이 길의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해주고, 깨끗한 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 정화와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하면 이 공기의 길이 닫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기관 트라키아 바깥에 C자 모양의 반지 같은 연골을 끼워놨어요. C자 모양의 기관 연골, 트라키알 카틀리지를 끼워놓은 거죠. 연골을 끼워놨기 때문에 이게 막히거나 눌리거나 짜부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밖을 보강을 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공기정화 청소의 기능으로는 공기정화 청소, 기관의 내면 안쪽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위, 중층, 원주, 섬모상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처음부터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세포 조직에서 중층 편평상피, 입방상피, 원주상피 이런 것들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중층에 원주의 섬모상피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여러 겹이고, 그리고 이게 원주상피의 형태래요. 원주상피는 트렁크 같은 이 공간에서 뭔가를 자기가 뿜어내기 위해서 저장하는 저장고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섬모래요. 털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좋지 않은 공기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럼 이 섬모가 그 나쁜 공기 먼지 찌꺼기를 탁 잡아 붙여요. 그래서 너
너는 폐로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막 가래가 그러면 요 원주에서 가래 같은 거를 점액을 뿜어내겠죠. 그래서 그 점액에다가 이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엉겨 들어 가지고 야 밖으로 뱉어내 이래서 가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도와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의 이 섬모 상피에는 대식세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대식이 기억나시죠? 아무거나 다 먹는 대식이. 대식이가 너 지저분한 거야 내가 잡아먹을게. 와쿠 이렇게 포식작용을 하면서 또 병균들이 이 호흡계통으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쵸? 그리고 촉촉하게 가온 및 가습을 해서 폐포 실질 조직에 폐포 모세혈관에 너무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서 뭐 혈관이 위축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똑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관지예요. 기관지, 브론커스. 기관지는 기관의 갈림에서 갈라져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진 다음 그 끝은 이제 폐포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기관지는 굵은 기관지부터 얇은 기관지까지 있는데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지의 이름은 브론커스예요. BRONCHUS. 메인 브론커스, 로발 브론커스, 세그멘탈 브론커스, 뭐 터미널 브론커스, 브론키올레 막 이런 것들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뭇가지처럼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갈라지는 거는 주기관지예요. 라이트와 레프트 정도만 딱 구분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주기관지, 라이트 메인 브론커스, 뭐 레프트 메인 브론커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역시 C자 모양의 연골 반지를 끼워놔서 이 주기관지가 좁아지거나 눌리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옆기관지 세컨더리 로발 브론커스는 롭 단위로 폐를 갈라뜨려요. 롭 단위라고 하는 거, 롭이라는 거 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술이나 어떤 진단을 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요. 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로 나뉜 걸 보실 수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덩이 그리고 두 덩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3D가 아니라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해서 오른쪽에는 3개의 롭이 있고요. 왼쪽에는 2개의 롭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해부학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제 각각의 이름들도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엽이라는 것은 엽은 영어로 롭인데 이 롭이라는 게 어떤 진단이나 수술이나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해부학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각각의 엽에서 이제 세그멘탈 영역으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세그멘탈 브론커스. 여기도 역시 연골이 있는데 옆기관지나 이 구역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C자 연골은 아니고요. 그냥 연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걸 좀 막아주고 마지막에 이제 세기관지라고 해서 이제 굳이 이름을 하나 더 기억하자면 브론키올레까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BRONCHIOLE 브론키올레이죠. 세기관지는요. 폐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폐포랑 연결이 되는 게 이 세기관지라는 거죠. 세기관지 그리고 그게 폐포랑 연결이 되는 마지막 길이에요. 모세기관지염 들어보셨을까요? 모세기관지염이 이 세기관지에 염증이 이렇게 노랗게 끼는 게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폐포 안에 염증이 차는 거는 폐렴이고요. 요 이야기 더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장을 볼게요.